간병 계약서의 진실. 챕터 1. 20회의 간병. 새벽 5시 윤정이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다. 20년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몸이 알아서 반응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시아버지 박태원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아버님 주무셨어요? 88배 노인은 침대에 누운 채 천천히 눈을 떴다. 백내장으로 흐려진 눈동자가 정희를 향했다. 정희야. 또 왔구나. 네, 아버님. 아침 드실 시간이에요. 정희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태원을 일으켜 앉혔다. 그의 몸은 나날이 가벼워졌다. 한때 80kg이 넘던 건장한 체격은 이제 50kg대로 줄어들어 있었다. 정희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태원의 얼굴을 닦아주고 양치를 도왔다. 영수는 언제 오나? 남편은 바빠서요, 아버님. 회사 일이 많대요.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 이 대화는 지난 20년간 수천 번도 넘게 반복되었다. 사실 정희의 남편 박영수는 15년 전 집을 나갔다. 회사 일이 바빠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돌보는 게 싫어서였다. 딸 박미진 역시 결혼 후 외국으로 나가 1년에 한 번 얼굴을 비추는 게 전부였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실제로 태원을 돌본 사람은 정희뿐이었다. 정희는 부엌에서 미음을 끓였다. 태원은 몇 년 전부터 딱딱한 음식을 삼키지 못했다. 모든 음식은 갈고 으깨서 죽처럼 만들어야 했다. 정희는 영양제를 섞고 온도를 확인한 뒤 태원에게 떠먹였다. 맛있어요, 아버님? 고맙다, 정희야. 태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정희는 재빨리 휴지로 닦아주었다. 이 노인은 요즘 들어 자주 울었다. 외로움 때문인지 후회 때문인지 정희도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오전 10시 정희는 태원을 휠체어에 태워 거실로 옮겼다. 햇볕이 들어오는 창가 자리였다. 태원은 이 자리를 좋아했다. 밖을 내다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그의 유일한 낙이었다. 정희는 그 사이 청소를 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했다. 점심을 준비하고 약을 챙기고 태원의 기저귀를 확인했다. 일과는 정확했고 쉬는 시간은 거의 없었다. 오후 3시 정희는 잠시 소파에 앉아 숨을 돌렸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늘 아팠다. 한때 피아노를 치던 가늘고 고운 손은 이제 주름과 굳은 살로 덮여 있었다. 정희야. 태원이 그녀를 불렀다. 네, 아버님. 내가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영수놈은 오지도 않고. 정희는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다. 20년. 그녀는 왜 이 고된 시간을 견뎌냈을까? 사랑 때문이었을까? 의무감 때문이었을까? 아니었다. 정희에게는 누구도 모르는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태원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그날 밤 정희는 자신의 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20년 전 태원과 나눈 약속이 담긴 문서였다. 그녀는 봉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곧 끝나겠지. 챕터 2. 갑작스러운 죽음과 미심쩍은 유품.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밤이었다. 정희는 태원에게 저녁약을 먹이고 잠자리를 정리해 주었다. 태원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정희야. 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희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태원의 목소리에는 작별의 느낌이 묻어 있었다. 무슨 말씀을? 내일 또 뵐 거잖아요. 태원은 희미하게 웃었다. 정희는 그의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에 1시간에 한 번씩 방문을 열어 확인했다.
새벽 3시 정희가 다시 방문을 열었을 때 태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다가가 맥박을 짚었다. 없었다. 아버님, 아버님. 정희는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다. 태원은 잠든 듯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의사는 자연사라고 진단했다. 88배 노환이었다. 장례 준비는 분주했다. 정희는 영수와 미진에게 연락했다. 영수는 다음 날 오전에 도착했고 미진은 이틀 후 비행기를 타고 왔다. 장례식장에서 그들은 형식적인 슬픔을 보였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진짜 슬퍼하는 건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라 유산 분배에 대한 불안이라는 것을.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정희는 태원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을 개고 서류를 분류하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때였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봉투가 나왔다. 봉투에는 태원의 필체로 쓰인 글씨가 있었다. 간병 계약서 마이너스 윤정의 귀하. 정희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그녀가 20년간 기다려온 바로 그 문서였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봉투의 봉인이 깔끔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한번 뜯었다가 다시 붙인 것 같았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법률사무소 도장이 찍힌 정식 계약서가 들어있었다. 내용을 읽던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계약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다. 20년간의 간병에 대한 보상으로 태원의 전 재산을 정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계약서 날짜가 이상했다. 원래 계약은 20년 전에 작성되었어야 하는데 이 문서의 날짜는 6개월 전이었다. 누군가 이 계약서를 봤다. 정희는 즉시 깨달았다. 봉투의 흔적, 새로운 날짜. 가족 중 누군가가 태원의 서랍을 뒤졌고 이 계약서를 발견한 것이다. 정희는 서랍을 더 뒤졌다. 그리고 작은 금고 열쇠를 발견했다. 열쇠에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301호. 금고가 어디 있는지는 몰랐지만 정희는 이 열쇠가 중요한 단서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서 영수와 마주쳤다. 뭐하고 있었어? 영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아버님 방 정리하고 있었어요. 혼자? 네. 영수는 정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정희는 태연하게 그의 시선을 받아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확신했다. 영수가 뭔가 알고 있어. 챕터 3. 공개된 간병 계약서. 장례 사흘째 마지막 문상객들이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을 때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왔다. 고인의 담당 변호사 김성진입니다. 영수와 미진의 표정이 긴장했다. 정희는 침착하게 변호사를 맞이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고인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중요한 문서가 있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정희가 서랍에서 발견한 것과 똑같은 봉투였다. 이것은 고 박태원 씨께서 6개월 전 저희 법률사무소에 맡기신 간병보상 계약서입니다. 유 원장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고인의 명확한 의사가 담겨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펼쳤다. 그리고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본인 박태원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계약합니다. 며느리 윤정희는 20년간 헌신적으로 본인을 간병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본인의 전 재산을 윤정희에게 상속합니다. 여기에는 아파트 2채, 예금 3억 원, 주식 5억 원 상당이 포함됩니다.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다. 뭐라고요? 미진이 먼저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재산을 며느리한테 다 준다고요? 영수는 창백한 얼굴로 변호사를 노려보았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다는 게 증명돼요? 당연히 증명됩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박태원 씨는 완전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미지는 정희를 향해 돌아섰다.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니? 아버지를 조종한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외롭게 만들어 놓고 재산을 노린 거잖아요. 정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아무것도 조종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누가 아버님을 돌봤는지 다들 알잖아요. 그래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인데. 영수가 끼어들었다. 변호사님, 이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 몇 년간 치매 증상이 있었어요.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치매 진단은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계약서를 쓰게 만든 건데? 분명 정혜 씨가 압박한 거예요. 장례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가족들은 정희를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였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이 계약서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고인의 자필 서명, 인감증명, 증인 입회,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실 수 있습니다. 미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영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정희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뿐이에요. 20년이요. 제 인생 20년을 아버님께 바쳤어요. 여러분은 그 시간 동안 뭘 했죠? 닥쳐. 넌 사기꾼이야. 영수가 소리쳤다. 정희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왔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챕터 4. 가족의 반경 숨겨진 과거. 장례가 끝난 후 영수와 미지는 정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다. 그들은 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했고 정희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20년 전 기록을 찾아야 해. 정희가 처음 아버지와 무슨 거래를 했는지 증거가 있을 거야. 영수는 집안 곳곳을 뒤졌다. 창고, 다락방, 오래된 서류 상자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발견했다. 20년 전 작성된 낡은 계약서였다. 이것 봐. 미진이 소리쳤다. 계약서에는 태원과 정혜 사이의 간병 계약 내용이 적혀 있었다. 월 300만 원의 간병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증거야. 정희는 20년 전부터 돈을 받고 간병한 거라고. 그런데 왜 갑자기 전 재산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영수는 계약서를 들고 자신의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것 보세요. 정희는 이미 간병료를 받았어요. 20년간 매달 300만 원이면 총 7억 2천만 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또 재산을 상속받으려는 건 이중 수령 아닙니까? 변호사는 계약서를 살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혜 씨가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보통 이런 계약서는 쌍방이 각자 보관합니다. 그런데 왜 정혜 씨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정희가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편 미지는 다른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녀는 태원의 옛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정희에 대한 증언을 수집했다. 아버지가 외로워하셨다는 증언을 모아야 해. 정희가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고립시켰다는 증거를 찾는 거야. 미지는 태원의 옛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의 증언은 놀라웠다. 태원이 마지막 몇 년간 친구들을 안 만났어요. 전화에도 정혜 씨가 받더니 아버님이 피곤하시다고. 저희가 방문하려고 해도 정희 씨가 시간을 조율한다며 계속 미뤘어요.
미진은 이 증언들을 녹음했다. 그리고 영수에게 가져갔다. 오빠, 이것 봐. 정희는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외롭게 만들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정희한테 의지하도록 만든 거야. 전형적인 정서적 학대야. 영수와 미진은 증거를 모아 법원에 계약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은 명확했다. 윤정희는 20년간 계획적으로 박태원을 고립시키고 정서적으로 조종하여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 정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 소송 내용을 전달받았다. 어떻게 할 겁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정희는 침착했다. 싸워야죠.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상대 측 증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20년 전 계약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계약서는 진짜예요. 저는 돈을 받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문제죠? 20년을 일한 대가를 받는 게 나쁜가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여론입니다. 사람들은 며느리가 시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했다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겁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싸움이 얼마나 힘들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20년간 잃어버린 그녀의 인생에 대한 보상이었다. 싸울 겁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챕터 5. 반전의 시장 태원의 비밀 계좌. 법정 공방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정희는 태원의 방을 다시 정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책장 뒤편에 작은 틈이 있었다. 그녀는 책장을 조금 밀어보았다. 책장이 움직이며 작은 금고가 드러났다. 301호. 정희는 서랍에서 발견한 열쇠를 떠올렸다. 그녀는 급히 열쇠를 가지러 갔다. 손이 떨렸다. 금고 앞에 선 정희는 열쇠를 넣고 돌렸다. 찰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USB 메모리 하나와 낡은 통장 몇 권이 들어있었다. 정희는 통장을 펼쳤다. 그리고 놀랐다. 통장에는 거액의 예금이 찍혀 있었다. 15억 원. 변호사가 언급했던 재산 목록에는 없던 금액이었다. 비자금이었구나. 정희는 USB를 꺼냈다.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삽입했다. 파일이 열렸다. 영상 파일이 여러 개 있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에 태원의 얼굴이 나타났다. 날짜는 6개월 전이었다. 나, 박태원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영상을 남긴다. 태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내 아들 영수, 딸 미진. 너희는 나를 버렸다. 15년 전 너희는 나를 혼자 두고 떠났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만 진실은 내가 짐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정희는 달랐다. 정희는 내 곁을 지켰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정희는 내게 돌아온 가장 큰 은혜였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내 재산 전부를 정희에게 준다. 너희는 자격이 없다. 너희가 부모로서 나를 버렸듯이 나도 자식으로서 너희를 버린다. 영상이 끝났다. 정희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영상 파일의 편집 시간이 이상했다. 원본 파일 생성 시간과 최종 수정 시간이 달랐다. 정희는 다른 파일들을 확인했다. 몇몇 파일은 편집된 흔적이 있었다. 영상 중간중간이 끊겨 있거나 음성이 부자연스러웠다. 누군가 이 파일을 손댔어. 정희는 소름이 돋았다. 누가, 왜 태원의 영상을 조작한 걸까? 그녀는 원본 파일을 복구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컴퓨터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전문가가 필요했다. 정희는 USB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다음 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찾아갔다. 이 파일이 조작되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전문가는 파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결과가 나왔다. 조작된 게 맞습니다. 원본 영상에서 일부 구간이 삭제되었고 몇몇 음성은 다른 파일에서 복사해서 붙여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을 복구할 수 있나요? 부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전문가는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정희는 긴장한 채 기다렸다. 드디어 복구된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리고 정희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다. 챕터 6. 조작된 증거. 누가 태원을 조종했나? 복구된 영상에는 삭제되었던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태원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다. 영수가 왔다. 오랜만에 아들이 찾아왔다. 나는 기뻤다. 하지만 영수가 한 말은 영상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영수는 내게 말했다. 정희를 위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정희가 고생했으니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나는 그 말이 고마웠다. 내 아들이 며느리를 생각해준다니. 하지만 영상이 다시 멈췄다. 정희는 화면을 응시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영수가 가져온 계약서를 보니 내 이름으로 영수에게 재산을 넘기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화가 났다. 영수는 변명했다. 실수라고 정희 이름으로 다시 쓰겠다고. 하지만 나는 알았다. 영수의 진짜 의도를. 정희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다. 영수가 태원을 속이려 했다는 증거였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나는 영수를 내쫓았다. 그리고 다음 날 혼자 변호사 사무소에 갔다. 정희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결심했다. 영수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이다. 영상이 끝났다. 정희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영수가 재산을 노렸다. 그는 정희를 이용해 태원의 신임을 얻으려 했지만 태원이 그의 의도를 간파했다. 그래서 태원은 정희에게 전부를 상속했고 영수는 그 사실에 분노했다. 그리고 영수는 USB 파일을 조작해 정희를 범인처럼 몰아갔다. 정희는 즉시 자신의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증거를 찾았어요. 영수가 모든 것을 조작했어요. 변호사는 복구된 영상을 확인한 후 말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법정에서 이것을 제시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정희는 태원의 요양보호사였던 이웃을 찾아갔다. 60대 여성 김순자 씨였다. 그녀는 5년 전까지 태원을 돕던 사람이었다. 순자 씨, 혹시 아버님이 생전에 영수 씨와 다툰 적 있다고 들으신 적 있나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었죠. 6개월쯤 전이었나. 제가 그날 아침 일찍 갔는데 아버님이 화가 잔뜩 나 계시더라고요. 영수 씨가 왔다 갔다면서요. 무슨 일이었는지 말씀하셨나요? 자세히는 안 하셨는데 계약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수 씨가 계약서를 가져왔는데 내용이 이상하다고. 자기를 속이려 했다고 하시면서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 얘기를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 씨가 20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도 잘 알아요. 증언할게요. 정희는 순자의 증언서를 받아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제 영수의 거짓말을 폭로할 모든 준비가 끝났다. 며칠 후 법정이 열렸다. 영수와 미지는 자신만만하게 출석했다. 그들은 정희의 과거 계약서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희의 변호사가 복구된 USB 영상을 제출하자 법정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이것은 고인 박태원 씨가 직접 녹화한 영상입니다. 원고 박영수 씨가 고인을 속이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태원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았다. 오빠, 이게 무슨 짓이야?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 윤정혜 측에서 제출한 영상의 진위에 대해 원고 측은 이의가 있습니까? 영수의 변호사는 당황한 채 답변했다. 영상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감정 결과도 함께 제출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조작되었다가 복구된 것이며 조작한 사람은 원고 박영수 씨로 추정됩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다. 판사가 선언했다. 이 사건은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공판까지 양측은 증거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이 끝난 후 복도에서 미진이 영수를 붙잡았다. 오빠, 아버지를 속이려고 한 거야? 정말이야?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정희는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그녀의 등은 곧았다. 챕터 7. 진짜 범인의 등장. 재산을 노린 남자. 다음 공판일까지 2주일의 시간이 주어졌다. 그 사이 정희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태원의 은행 기록, 변호사 사무소 방문 기록, 병원 진료 기록. 모든 것이 태원의 정신이 온전했고 그의 결정이 자발적이었음을 증명했다. 반면 영수는 궁지에 몰렸다. 그의 변호사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도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수는 고집을 부렸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정희가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영수는 마지막 발악으로 정희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쳤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20년 전 정희가 태원과 계약을 맺기 전 그녀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빚이 있었고 남편 영수는 사업 실패로 돈을 잃은 상태였다. 영수는 이것을 이용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에서 그는 주장했다. 정희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버지에게 접근해 간병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행동입니다. 정희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경제적 필요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윤정혜 씨는 20년간 성실히 간병 의무를 다했습니다. 판사가 영수에게 물었다. 원고는 그동안 아버지 박태원 씨를 어떻게 돌봤습니까? 영수는 입을 다물었다. 대답하십시오. 저는 사업 때문에 바빴습니다. 15년간 아버지를 방문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영수는 답하지 못했다. 판사는 한숨을 쉬었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15년간 단 3번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명절에 1번, 아버지 생일에 1번, 그리고 6개월 전 계약서를 가지고 갔을 때 1번. 이것이 전부입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계속 말했다. 반면 피고 윤정혜 씨는 2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의료 기록, 요양보호사 증언, 이웃 증언, 모든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영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원고 박영수 씨는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자 동생을 선동해 며느리를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 미수이자 명예훼손입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원고의 소송을 기각합니다. 고 박태원 씨의 간병보상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고 윤정혜 씨는 정당한 상속 권리를 가집니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또한 원고 박영수 씨는 고인의 유언 영상을 조작한 혐의로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법정을 나온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다. 아버님, 제가 이겼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챕터 8. 최후의 선택. 정희의 반격과 마지막 고백. 판결이 확정된 후 정희는 태원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 이 집은 법적으로 그녀의 것이었다. 13억 원의 재산도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태원의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20년 전의 사진들이었다. 젊은 태원, 젊은 영수, 어린 미진, 그리고 갓 결혼한 정희. 그때는 모두가 웃고 있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정희는 생각했다.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애초에 사랑이 없었던 걸까? 현관벨이 울렸다. 정희는 문을 열었다. 미진이 서 있었다. 언니. 미진의 얼굴은 수척했다. 들어와. 정희는 미진을 거실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언니 미안해요. 미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오빠처럼 돈에 눈이 멀었어요. 아버지보다 재산이 더 중요했어요. 언니를 사기꾼이라고 몰아붙였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정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언니가 2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생각도 안 했어요. 나는 외국에서 편하게 살면서 아버지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명절에도 안 왔어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미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정희는 휴지를 건넸다. 진작 이렇게 왔어야 했는데. 정희가 말했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 아버님 때문에. 알아요. 이제 알아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진아,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걸 깨닫는 거야. 언니. 그리고 사실은 나도 완벽하지 않았어.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20년 전 내가 아버님을 돌보기로 한 건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어. 우리 집이 어려웠잖아. 영수가 사업에 실패했고 나는 일자리가 필요했어. 미지는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바라보았다. 아버님이 간병료를 준다고 했을 때 나는 그게 좋았어. 그래서 계약을 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님은 외로웠어. 가족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았어. 나는 처음에는 그냥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님이 가족처럼 느껴졌어. 아버님이 내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나는 울었어.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 느꼈거든. 그래서 나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님을 돌봤어. 마지막까지. 정희는 눈물을 닦았다. 6개월 전 아버님이 재산을 내게 준다고 했을 때 나는 사양했어. 그런 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아버님은 고집하셨어. 이건 감사의 표시라고 정희가 받아야 한다고. 미진도 울고 있었다. 나는 그 돈이 필요 없어, 미진아. 정말로.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재산 기부 서류야. 미진의 눈이 커졌다. 나는 아파트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를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어. 10억 원이 넘는 돈이야. 그 돈으로 아버님처럼 외로운 노인들을 돕는 거야. 언니, 이게 아버님이 원하시던 거라고 생각해. 아버님은 외로움이 얼마나 아픈지 아셨거든. 정희는 서류에 서명했다. 미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미진아, 이제 너희 가족끼리 화해해. 영수도 벌을 받았으니 용서해줘. 가족은 소중한 거야. 며칠 후 정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은 이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저는 고 박태원 씨로부터 받은 유산 대부분을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합니다. 이 돈이 외로운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돈이 필요 없으셨습니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과 화해하셨습니까? 화해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희는 태원의 묘지를 찾았다. 그녀는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제가 잘한 걸까요? 바람이 불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변호사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정희 씨, 태원 씨가 남긴 마지막 음성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정희는 파일을 재생했다. 태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희야, 이 소리 들리니?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야.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다. 20년 동안 날 버리지 않아줘서. 내 손을 잡아줘서. 내가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줘서. 너는 나의 마지막 가족이었다. 진짜 가족.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태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재산을 받아라. 그건 내 권리야.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써라.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아버님. 안녕, 정희야. 다음 생에도 너 같은 가족을 만나고 싶구나. 음성이 끝났다. 정희는 묘비를 껴안고 울었다. 아버님. 저도 사랑했어요. 정말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묘지를 떠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20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채. 에필로그. 1년 후 정희가 설립한 태원 노인복지재단은 전국에서 외로운 노인 1000여 명을 돕고 있었다. 정희는 이사장으로서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노인들을 만났다. 영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그는 정희의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속죄하고 있었다. 미지는 한국으로 돌아와 재단 일을 도왔다. 그녀는 비로소 아버지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어느 날 정희는 한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희는 미소 지었다. 이것이 그녀가 찾은 답이었다. 사랑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가족은 선택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